당신 아들도 나이가 많고 이미 결혼을 한 적이 있죠. 하지만 현재 상황은 정말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고 우리에게 사과한다 해도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 아들이 뭐가 그리 특별해서 감히 우리에게 고개를 들고 따질 수 있나요? 이 세상에 누가 이미 결혼한 남자와 다시 결혼하고 싶어 할까요? 우리 딸 서현이는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당신 아들을 받아준 겁니다. 그런데도 당신네 가족은 그것을 모르고 오히려 자랑하려고 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아, 사돈. 아마도 우리가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나 봅니다. 사실 우리가 시집을 보내야 할 사람은 우리 아들 준우였는지도 모르겠네요. 우리 아들을 조금 과하게 자랑했나 봅니다. 방금 한 말은 없던 걸로 해주세요. 그래요. 더 이상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 아들 준우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어때서요? 결혼을 한 번 했다고 그게 죄라도 되나요? 맞아요.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 아들이 나이가 많고 재혼한 것도 단점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당신 딸에게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챘어야 했는데 말이죠. 저는 더 이상 이 대화를 하고 싶지 않네요. 이건 정말 너무 천박합니다. 천박하다고요? 우리가 천박하다고 말한 겁니까? 천박하다는 게 뭔지 보여드리죠. 당신 아들과 그 집안 모두 다 별표. 오늘 이야기는 68세의 하은 씨와 그녀의 42세 아들 준우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이 이야기가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마음속의 울분과 답답함이 너무 커서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제 저의 슬픈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주변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미친 며느리들이 많다고들 합니다. 실제로 세상에는 그런 며느리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며느리들과 비교했을 때 저는 처음에 우리 아들의 장내 며느리가 정말 천사 같은 착한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것은 정말 큰 오해였네요. 저는 우리 아들이 우리처럼 평범하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과 달리 우리 아들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28살 때 첫 결혼을 했지만 그 결혼은 불행하게도 끝났습니다. 여기서 끝났다는 것은 이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들은 비극적인 사고로 아내를 잃었습니다. 내 며느리는 고속도로에서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술에 취한 트럭 운전자가 며느리의 목숨을 빼앗고 우리 가족을 산산조각 냈지만 그 사람은 사과 한마디 없이 보험사와 이야기하라고만 했습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당시 며느리는 임신 중이었고 우리 아들은 아내와 아기를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며느리는 우리 친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맛있는 것이 생기면 늘 우리에게 가져다 주곤 했어요. 그날도 좋은 복숭아를 가져다 주려고 우리 집으로 오던 길이었죠. 엄마, 오늘 아주 맛있는 복숭아 한 상자를 얻었어요. 아빠랑 엄마 같이 드시라고 가져가도 될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얘야, 그렇게 배가 부른데 어딜 돌아다니니? 복숭아가 먹고 싶으면 우리가 사 먹으면 되지. 굳이 내가 오지 않아도 돼. 하지만 며느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금방 갈게요. 꼭 이 복숭아를 드셔보셔야 해요. 그 밝은 목소리가 아직도 제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그때 제가 강하게 말려야 했는데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말했던 게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우리 곁을 영영 떠났습니다.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납니다.
아들은 오랫동안 아내와 자식을 잃은 슬픔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아들이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아내를 따라갈까 봐 무척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아들은 우리 곁에 남아줬습니다. 비록 여전히 고인이 된 아내를 잊지 못했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요. 우리는 며느리의 위패를 절에 모셨고 매년 제삿날마다 향을 피우러 갔습니다. 그러던 중 며느리의 오죽이 되는 해 사돈 부부가 우리 아들을 불렀습니다. 준우야, 올해 내 나이가 몇이니? 네, 35살입니다. 35살이면 아직 한창이지 않니? 너 혼자 이렇게 사는 거 부모님이 많이 걱정하실 텐데. 하지만 아버님, 저는 아직 재혼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준우야, 좋은 사람을 만나야지. 내가 잃은 아내도 너 혼자 쓸쓸히 사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거다. 더 이상 자책하지 말고 예은이와 우리 사이의 일에 대해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좋은 여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길 바랍니다. 라고 사돈께서 아들을 타이르셨지만 아들은 여전히 완강하게 거절하고 사흘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들이 평생 외롭게 살 것이라 여겼던 그때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새로 발령받은 직장에서 아들은 자신의 미래 아내가 될 여성을 만났습니다. 새 직장에 다닌 지 2달쯤 지난 어느 날 아들은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동안 아들의 밝은 목소리를 들은 지 오래였는데 아들의 그 말을 듣고 저 또한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준우야, 너 오랜만에 전화하는데 잘 지내고 있니? 밥은 잘 먹고 있니? 엄마, 걱정 마세요.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아, 그리고 엄마,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정말이니? 저희 아들은 말수가 적어서 먼저 말을 걸지 않으면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먼저 꺼낸 걸 보니 정말로 진지한 것 같았습니다. 만난 지 3달도 채 안 되었는데도 그 사람을 집에 소개하고 싶다고 하니 아들이 서두르는 것은 아닌지 약간 걱정도 되었지만 아들의 마음을 열게 한 그 여성이 어떤 사람일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여자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저와 남편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는 손에 선물을 들고 아들 옆에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돌아가신 며느리가 돌아온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저희가 놀랄 만큼 고인이 된 며느리와 너무 닮았고 특히 그 미소가 너무나 흡사해서 제가 꿈을 꾸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준우의 여자친구 서현입니다. 편하게 서현이라고 불러주세요. 아, 이건 제가 준비한 과일입니다. 준우가 과일을 좋아한다고 해서요. 좋아하실지 모르겠네요. 만나서 반가워요. 그냥 와도 되는데 이렇게 선물까지 챙겨오다니. 고마워요. 이건 내 어머니를 위한 선물인데. 어머니가 해바라기를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맞죠? 어머. 어떻게 내가 해바라기를 좋아하는 걸 알았니? 정말 깜짝 놀랐어. 사실 준우가 말해준 건 아니고요. 원래는 장미꽃을 사려고 했는데 해바라기가 너무 예뻐서 그냥 이걸 골랐어요. 서현 씨의 말처럼. 저도 신기했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며느리도 예전에 해바라기 한 다발을 가져왔던 적이 있었고 그 취향까지 너무 닮아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오겠다고 했을 때 저는 무척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들의 2번째 결혼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이 행복해지길 바랐기 때문에 아들이 너무 서두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서현 씨를 만나고 나서
저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첫 만남인데도 그녀는 저희에게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행동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저도 알고 있어요. 준우가 한 번 결혼했던 사실이 있고, 저희 사이에 나이 차이도 좀 있잖아요. 제 부모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점을 단점으로 여길 수 있으니까요. 어머니, 그건 준우의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사람을 선입견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저는 그 사람의 인격과 품성을 보고 있어요. 준우는 저와 저희 부모님께 잘해줘요. 저희 부모님도 그를 아들처럼 여기시고, 타지에서 혼자 살아가는 모습이 안타까우셔서 매주 주말마다 집에 와서 같이 밥을 먹으라고 하세요. 사실 아들이 한 번 결혼을 했다는 사실 때문에 남들이 좋게 보지 않을까 봐 걱정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서현 씨 부모님께서 아들을 아끼신다고 들으니 이제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서현이 부모님이 너를 만나고 싶다고 하셔서 다녀왔어요. 정말? 몇 번이나 만났니? 내가 먼저 얘기했으면 엄마가 첫 만남을 위해 준비도 잘해줬을 텐데. 예의 없는 행동은 하지 않았겠지? 아니요. 엄마. 괜찮았어요. 저도 준우의 말 없는 성격이 걱정이었는데 부모님께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도 준우의 부모님께 잘하고 싶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마치 아이를 강가에 내보내는 것처럼 여전히 걱정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준우는 아주 예의 바르고 어른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준우는 빨리 결혼하고 싶어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결혼하는 것이니 최소한 내 계절을 함께 보내고 나서 결정을 내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듯했지만 말투가 부드럽고 예의 바른 것이 상대방을 배려하고 있음을 느끼게 했습니다. 결혼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저를 더욱 만족스럽게 했습니다. 1년의 연애 끝에 두 사람은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아들은 38세였고 며느리 될 사람은 28세였습니다. 우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양가 가족의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원래 이 자리에서는 양쪽 가족이 예의를 지키고 정중하게 행동해야 하지만 상훈의 남동생은 거만한 표정으로 우리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형식적으로 인사할 뿐이었습니다. 보아하니 불편해 보이는데 무언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제 여동생이 이혼한 남자와 결혼하려고 하는데 어느 형제가 편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도발적인 눈빛으로 나를 보며 뻔뻔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가족이 우리 아들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이 갑작스러운 반응은 저를 당혹스럽게 했고 불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기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른에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 아들이 대답하려 했지만 저는 테이블 아래로 아들의 손을 잡고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현우는 나를 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위기를 빨리 바꾸기 위해 저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저희는 미래의 며느리와 사돈댁에 너무나 감사하기에 집에서부터 혼수까지 모두 저희가 준비하고 싶습니다. 어머, 딸을 결혼시키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을 수는 없죠? 아니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 준비하도록 해주세요. 어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게 괜찮은 걸까요? 이때 상훈의 어머니는 아주 예의 바르게 말씀하셨지만
남동생은 크게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당연히 괜찮지. 이혼한 남자에게 딸을 시집 보내려면 그 정도는 해야죠. 마침내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사돈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그는 큰 소리로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이혼한 남자에게 딸을 시집 보낼 가족이 어디 있겠어요? 그만해. 형. 이제 충분해. 상훈이 나서서 형의 말을 끊었습니다. 형 딸이었으면 형은 결혼을 막기 위해 머리를 밀으라고 했을 거야. 단지 사돈과 가족분들이 이 결혼을 허락해 주셨으니 그 은혜를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저희도 이해하고 있으니 안심하세요. 저희가 잘 준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모님, 고모부님. 형 대신 사과드립니다. 상훈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고 덕분에 긴장된 분위기는 어느 정도 풀어졌습니다. 다소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 양가 가족의 상견례는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결혼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우선 저희는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저와 남편, 아들, 그리고 며느리 될 사람과 사돈과 함께 집을 보러 다녔지만 서현과 사돈의 표정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계속 돌아다녀서 피곤하시죠? 잠시 쉬면서 뭐라도 마시고 다음 집을 보러 가는 게 어떨까요? 괜찮아요. 그냥 바로 다음 집을 보러 가죠. 부동산 직원이 다양한 집들을 소개했습니다. 여기는 신혼부부에게 아주 적합한 집입니다. 서울까지 차로 20분밖에 걸리지 않고 위치도 아주 좋습니다. 지하철역이 여기서 10분 거리에 있고 큰 병원도 많아서 나중에 아이를 낳아도 매우 편리하죠. 이전 집주인도 집을 아주 잘 관리해서 벽에 못자국 하나 없어요. 이 집은 회사와도 가깝고 지하철역과 큰 병원도 있어서 엄마는 괜찮은 것 같구나. 서현아, 너는 어떠니? 그러나 제 질문에 답하는 대신 며느리 될 사람이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 집 너무 낡았어요. 인테리어도 시대에 뒤떨어졌고 이렇게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수리를 해야겠는데 수리한다고 해도 예쁘게 될 것 같진 않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수리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내가 준우랑 결혼 전에 같이 살고 싶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 상태론 그게 어렵지 않겠니? 두 사람은 저를 제쳐두고 대화만 나눴고 집을 볼 때마다 계속해서 단점을 지적하고 불만을 표했습니다. 결혼 전에 먼저 들어가 살 생각이니? 그렇다면 이 집은 딱 적당해 보이는구나. 임시로 여기서 살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결혼 후에 다른 곳으로 옮기면 되잖니. 그 말을 듣고 서현은 얼굴을 찌푸리며 제 아들을 쏘아보았습니다. 사돈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집도 꽤 괜찮은데요. 부동산 직원이 칭찬을 많이 해서 보러 왔지만 저는 별로 특별한 점을 모르겠어요. 큰오빠 방이 너무 작아서 제 화장대랑 마사지 의자는 어디다 두죠? 그리고 이 붙박이장은 왜 이렇게 불편한 자리에 있는 거죠? 이 방은 준우의 서재가 되어야 하는데 당신이 주문 제작한 나무 책상도 이 방에 있어야 하잖아요. 오빠가 이 방을 내 방으로 써도 된다고 했잖아. 책상은 거실에 놔도 돼. 거실에서 어떻게 일하겠어? 준우는 컴퓨터로 일하는 시간이 많은데 집중하려면 서재가 필요하잖아. 그 순간 서현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제 아들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제가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오늘 꼭 계약해야 해.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나는 이런 낡은 집에 살기 싫다고.
저는 깜짝 놀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시어머니 앞에서 저렇게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제 아들에게 하는 행동은 마치 과거 권세 있는 집안의 주인이 하인에게 하듯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그 상황에 익숙한 듯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이 제 아들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화가 결국 폭발했습니다. 서현아. 많은 젊은 부부들이 집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해. 이 집은 회사와도 가깝고 교통도 편리해. 신혼집으로는 이 정도면 충분하잖니. 왜 이 집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니? 엄마 때는 이런 집을 구하는 것도 큰 행운이었어. 그때 사돈께서 제 말을 끊으셨습니다. 사돈. 오늘 꼭 결정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서울의 다른 집들도 많으니 더 찾아보는 것도 좋겠죠. 계속 논쟁하다 보면 분위기만 더 나빠질 겁니다. 감정이 더 격해질까 걱정이 돼요. 우리는 그날 그대로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여러 생각을 하며 곰곰이 고민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의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집이 많이 있다는 말이 결국 속내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불만을 핑계로 집을 깎아내리더니 결국 서울에 집을 사달라는 요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울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알고나 있을까요? 정말로 뻔뻔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사실 서현과 사돈의 허영심과 사치스러움은 혼수준비 목록이 전달된 순간부터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준우야. 이 목록 진짜 서현이가 쓴 거니? 네, 꼭 필요한 것들만 적었다고 했어요. 목록은 아주 세세하게 적혀 있었고 가격도 옆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가격이 맞는 거니? 숫자 하나가 더 붙은 것 같은데. 우리가 아직 집 계약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이런 물품들을 준비한다고? 설마 다 사겠다는 건 아니지? 장모님이 다 필요한 물건이라고 하셨대요. 우리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긴 했지만 이렇게 사치스럽게 할 생각은 없었단다. 이 별표 표시된 건 또 뭐니? 그건 꼭 사야 하는 필수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침대 프레임이 1.000만 원이 넘는 거니? 금으로 도금이라도 한 거야? 저는 아들이 행복하길 원하지만 이런 요구는 정말 터무니없다고 느껴졌습니다. 가구나 전자제품처럼 구매 직후 가치가 떨어지는 물건에 큰 돈을 쓰기보다는 그 돈을 집에 투자해 나중에 가치가 올라가는 게 낫지 않나요? 이런 생각은 제 기준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혼수 비용을 3.000만 원으로 줄이기로 합의하고 새로운 목록을 며느리 될 사람에게 전달했습니다. 아마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였는지 서현과 그녀의 어머니는 계속 심술을 부리며 불쾌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들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준우는 깊게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모두 무사히 집에 도착하셨죠? 준우가 블루투스로 전화를 연결해 둔 덕분에 차 안에서 사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아들은 우리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고 저와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준우야. 내가 너희 집에 갈 때마다 뭐라고 했니? 내가 서현이가 이 가문의 유일한 딸이라고 여러 번 말했잖니. 온 가족이 그 애를 사랑하고 아끼면서 길렀어. 서현이는 한 번도 손에 물 한 방울 묻혀본 적이 없는 아이야. 그거 알고 있지?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몇 번을 말했니? 집은 서울에 있는 새 아파트로 해야 한다고. 그런데 넌 내 말을 흘려듣고 있잖아. 그리고 혼수 문제도.
내 어머니가 마음대로 다 바꿔놓았잖아.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하기로 하지 않았니?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야? 확실히 말하지만 우리 쪽에서 받아들이는 건 서울에 있는 새 집뿐이야. 그리고 혼수도 내 어머니가 마음대로 바꿨으니 다시 돌려주든지 팔아버리든지 해. 다시는 이 문제로 이야기하게 하지 마.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차 뒷좌석에 앉아있던 저는 남편과 함께 믿을 수 없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마치 학교 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화를 듣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니? 너 새 아파트를 사겠다고 약속이라도 한 거야? 아니요. 장난인 줄 알고 그냥 들었는데.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혼 준비를 엄마에게 맡겨놓고 지금 이 꼴이 된 거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어야 그들이 너에게 잘해줄 생각이냐? 이건 너무 심하잖니. 나는 그들에게 잘 대해달라고 고개를 숙여 부탁할 이유도 없었고, 그들이 혼수가 마음에 들지 않아 반발하는 것도 아니었다. 사실 혼수 준비 비용만 해도 10억 원이 넘었다. 그 목록을 보면서 나는 그들이 원하는 집은 도대체 얼마짜리일지 궁금했다. 그날 상견례 후 나는 당장이라도 너에게 이 사실을 말했어야 했지만 준우를 결혼시키고 싶다는 생각에 결국 이렇게 큰일을 만들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서현의 남동생에 대해서 말인데 그날 그의 말투는 정말 도를 넘었다. 그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그걸 보고도 침묵한 걸 보면 그 집안도 다를 바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그날 상견례 후 나는 몸이 좋지 않아 화장실에 갔고 그곳에서 그런 대화를 엿듣게 된 것이다. 나는 남편과 아들에게 그날 화장실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전했다. 오빠가 왜 그랬을까? 엄마가 오기 전에 말을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했는데 왜 그런 말을 한 걸까? 엄마가 말했잖아.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그런데 그 사람은 전혀 말을 듣지 않았어. 만약 결혼이 파탄나면 그건 전적으로 오빠 잘못이야. 준우 부모님이 성격이 온화하셔서 다행이지. 만약 나처럼 성격이 급한 분들이었다면 이 결혼은 그 자리에서 끝났을 거야. 누굴 성격이 급하다고 하는 거니? 하지만 어쨌든 그 말은 맞잖아. 무슨 말이 맞다는 거야? 준우가 우리에게 약속한 그 말 말이야. 그거 맞아. 게다가 오빠는 꽤 재산이 많아. 부모님이 시골에 땅도 있고 임대 건물도 가지고 계셔. 우리가 데이트할 때 내가 그 건물을 보고 싶다고 했더니 오빠가 나를 데리고 구경시켜줬어. 어머. 진짜? 그거 정말 대단한데. 그때 내 전화가 울리면서 그들의 대화는 갑자기 끊겼다. 집에 가서 얘기하자.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들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남편은 눈을 꼭 감고 있었다. 마침내 준우가 입을 열었다. 사실 저도 말할 게 있어요. 저 경기도로 발령이 나서 주말마다 서현이네 집에 자주 가서 밥을 먹는다는 건 엄마도 알고 계시잖아요. 처음엔 서현이 부모님이 저를 잘 대해 주셨는데 그 후로는 계속 캐묻고 마치 저를 세뇌하는 듯한 말을 했어요. 서현이 말고는 저와 결혼해 줄 여자는 없다고요. 서현이가 아니면 흠이 있는 저를 받아줄 여자는 아무도 없다고요. 서현이랑 결혼하지 않으면 영원히 혼자 살아야 할 거라고. 그러니 그분들에게 잘하라고 계속 얘기하셨어요. 매번 그 집에 갈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들 손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들려는 느낌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서현이가 아니면 평생 혼자 살게 될까 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 집 가족들에게 잘해주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심지어는 제가 하기 싫은 일도 하게 됐어요. 서현이 오빠를 도우려고 돈도 빌려주려고 했는데, 그들은 제가 돈을 빌려줄 때만 잘 대해줬고, 그 외에는 저를 무시하고 차갑게 대했어요. 여러 번 헤어질 생각을 했지만, 서현이 아니면 다른 여자가 저와 결혼해주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계속 참고 있었어요. 그저 제가 견디기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참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엄마랑 아빠가 제가 결혼한다는 소식에 너무 기뻐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부모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준우가 30대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여전히 여리고 순수했습니다. 아들이 속내를 털어놓고 사과하자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고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아니야. 준우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다 엄마 잘못이야. 엄마가 내 결혼에 너무 기대를 걸었어. 내가 너무 들떠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했고, 부모로서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고집스럽게 밀어붙였어. 그게 엄마의 잘못이야. 미안하다. 준우야. 그 후 우리는 한참 동안 차 안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남편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다. 준우야. 더는 신경 쓰지 마라. 가자. 지금 이 일을 끝내자. 가는 동안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서현과 그녀의 가족은 깜짝 놀란 듯 했습니다. 왜 미리 연락도 없이 여기에 온 거죠? 정말 예의가 없네요. 예의라고요? 지금까지 당신네 가족이 우리 가족에게 보여준 행동들이 이미 충분히 당신네의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더 이상 남 탓하지 마세요. 우리는 오늘 이 일을 끝내러 왔습니다. 무슨 소리죠? 이전에 당신네 가족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요? 우리는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투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끝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결혼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파혼이라니요? 말도 안 돼요. 상훈. 이 사람들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서현은 분노에 가득 찬 표정으로 반응했습니다. 준우. 당신 진짜 파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 아니면 당신은 평생 혼자 살다가 늙어 죽을 거예요. 당신은 후회하지 않겠어요? 당신이 말하는 걸 보세요. 정말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딱 맞네요. 차라리 우리 아들이 혼자 사는 게 낫지 당신 같은 사람과 결혼하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만 얘기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는 만나지 맙시다. 가자. 난 가지 않겠어. 당신들은 상황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말만 하고 있잖아. 당신네 아들도 이미 한 번 결혼했잖아요. 물론 그 아이는 아내를 잃었지만 누가 알겠어요? 어쩌면 이혼하고 그걸 숨기려고 그럴지도 모르는 일이죠.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요? 다른 건 다 용서할 수 있어도 제 아내의 죽음을 모욕한 건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아, 이제야 알겠군요. 당신들은 우리를 시험해 보려고 일부러 이러는 거죠? 이렇게까지 왔는데 당신들이 무릎을 꿇고 빌어도 소용없어요. 당신네 아들이 뭔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죠? 이 세상에 누가 이혼한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 하겠어요?
우리 서현이가 당신네 아들을 받아준 것만 해도 얼마나 관대한 줄 알아요? 그런데도 당신들은 이러고도 자랑을 하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네요. 제발요. 사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 아들을 너무 자랑스럽게 여긴 나머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조금 전 말씀은 없던 일로 해주시고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죠. 난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당신들은 대체 누구라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죠? 우리 아들이 나이가 많으면 어때서요? 결혼을 한 번 했다는 게 죄라도 됩니까? 재혼의 나이까지 더해져 단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네 가족과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자식을 이렇게 천박한 집안과 결혼시킬 수 없겠군요. 방금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천박하다고 불렀나요? 당신이 천박이 뭔지 제대로 보여주겠어요. 어머. 겁나네요. 당신이 뭘 할 건데요? 나는 이 모든 걸 인터넷에 공개해서 당신 아들이 우리 딸을 결혼을 빙자해 속였다고 떠들어댈 거예요. 과연 그 뒤에도 회사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을지 두고 봅시다.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도 요구할 테니까 기억하세요. 그 회사에 우리 아들만 있는 줄 아세요? 당신 딸도 거기서 일하잖아요. 당신 딸은 생각 안 하시나요? 서현이는 아직 젊어요. 다른 회사로 옮기면 그만이죠. 그리고 혼인 빙자 사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는 하시나요? 당신네가 집을 사주겠다고 약속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겠다고 해놓고는 지금 와서 결혼을 취소하겠다고 하는 게 사기가 아니면 뭐예요? 우리 아들은 결코 독신인 척하며 당신 딸에게 접근한 적이 없고 결혼을 빙자해 당신 가족에게서 돈을 뜯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혼인 빙자 사기라는 겁니까? 오히려 당신네 가족이 우리 아들을 이용한 게 아니었나요? 서현이가 아니면 결혼할 수 없다는 식으로 세뇌하듯 말하며 우리 아들에게서 총 3천만 원을 뜯어낸 게 바로 당신들이잖아요. 기억 못 하세요? 당신 딸은 명품에만 1,5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당신네가 우리 아들에게 800만 원짜리 모피 코트를 생일 선물로 사게 했죠. 당신들은 우리 아들을 ATM 기계처럼 여기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이 결혼을 허락할 수 있겠어요? 차라리 우리가 당신네를 사기로 고소하지 않은 걸 감사해야 할 겁니다. 그 후 며느리 될 사람은 우리에게 수십 번 전화했지만 우리는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사과하며 결혼 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부탁했지만 나중에는 지켜보세요. 나 없이 당신들은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거예요. 라는 저주 섞인 메시지까지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저는 그저 이 일을 끝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의 전화번호를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인터넷과 회사에 우리 아들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았고 대중의 비난은 며느리 될 사람에게 향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 후 저는 그녀의 어머니를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일을 조용히 해결하고 싶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우리 아들의 두 번째 결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듣기로는 며느리 될 사람의 평판이 매우 나빠져 업계에서 그녀를 받아주는 곳이 없을 정도라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그녀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아들은 내년 5월에 결혼할 예정입니다. 신부는 아들이 8년 전 과부 모임에서 만난 분입니다. 놀랍게도 그녀가 우리 아들이 근무하는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면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운명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며 여러분도 그의 행복을 함께 기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